네,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전국 13개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포스트 4대강 사업 추진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선포된 특별 재난 지역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선포가 됐고요. 우선적으로 또 선제 조치가 필요한 지역에 선포가 됐습니다. 예년보다 2주 정도 빠른 결정이었다고 하는데 일단은 어제 선포 상황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견부터 듣고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주 발빠른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방문 중에도 총리에게 지시를 대통령께서 하셨고 예. 거기에서 준비 작업을 미리 한 덕분에 13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치가 내려졌는데 일단 이렇게 지정이 됨으로 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의 또 마음의 위안도 있을 것이고 또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니까 상당히 조치를 잘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세제 지원이라든지 각종 지원이 잇따라야 되는데 지금 복구율이 오늘 보니까 한 58%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어느 정도 상당히 빨리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 어쨌든 여야 모두가 모든 국민들이 다 합심을 해서 빨리 복구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특별재난지구 선포가 빨리 되는 것은 정말 긍정적인 이야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이제 수해 현장에 가면서 아마 피해 주민들 또 피해 농민들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특별재난구역 선포가 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원이나 공공요금 감면 이런 것 이외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혜택은 별로 없다. 특히 농산물 피해와 관련해서 그동안 들어갔던 비용의 30% 정도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이런 정도의 이제 농산물 재난관리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현실화시켜달라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한 3일 동안 제 현장에 가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 문상도 가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 목소리 전부 다 똑같아요. 특별 재난구역 선포가 되면 뭔가 정말 특별한 보상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리고 공공 중심의 지원이기 때문에 빨리 여야 정이 머리 맞대고 이런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박강훈 원내대표가 여야 정 TF 제안을 했다가 정부가 부담이 될 것 같으면 그럼 여야만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합시다라고 제안을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정쟁으로 생각하지 말고 누구가 어떤 제안을 했든지 간에 합리적 제안이면 얼른 받아서 우리 어려운 그 이재민들 또 피해를 당한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정치권이 서둘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세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할 거고요. 그러려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가도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봤을 때 환경부 장관에게 한 발언이 또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물 관리를 제대로 하라. 환경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 이걸 가지고도 또 해석이 워낙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서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혹시 문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 직격한 게 이런 아니냐? 예.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는 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물 관리 일원화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치수 관련 정책도 환경부에서 하도록 이렇게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서 넘겼거든요. 그래서 수자원공사를 비롯해서 관련 부처, 관련 정책 부처들이 이렇게 이제 환경부로 넘어갔는데 치수와 관련된 부분하고 물 관리, 댐을 관리한다든가 하천을 관리한다든가 강을 관리를 하는 부분하고 또 정비를 하는 부분하고 또 환경 수질을 관리하는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로 넘어감으로 해서 환경 위주의 수질 관리 위주의 정책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그래서 치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취약점을 드러낸 부분들이 노출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치수 관련 부분은
하청 관리 부분은 이제 국토부로 넘기는 것이 어떠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은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지방 같은 경우 지금 강에 지방에 있는 강이라 하더라도 환경부가 관리하는 강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하상이 높아져 가지고 강이 바닥이 거의 뭐 물이 없을 때는 보일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닥을 파내고 해야 되는데 이 지금 그런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수량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가 한꺼번에 내릴 경우에는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도 태화강 둔치가 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바닥을 긁어내고 좀 드러내고 하면은 강의 폭이 깊어져서 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하려고 하더라도 환경부에서 환경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전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 치수 부분은 국토부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윤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고 앞서 말씀해 주신 일원화가 정말 원인이 맞는가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물관리 일원화 정책, 결국은 지난 정부의 정책 때문에 마치 재난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정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당시에 많은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환경부에서 관리해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토론이 있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댐의 수위는 국토부가 관리하는데 댐의 수질은 환경부가 관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 간의 의견이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치수와 관련돼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국토부와 환경부 그리고 또 관련된 예를 들어서 뭐 농어촌 공사라든지 그리고 K워터라든지 이 관련된 그 업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할까라고 여러 토론을 통해서 국토부가 한다라고 하면 지나치게 개발 중심으로 혹시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세계적인 흐름이 물을 환경적 측면에서 관리를 할 때 수위와 제방 관리 이런 것들도 댐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어떤 것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과정에 많은 토의 과정이 전제가 됐었는데 이걸 한마디로 해서 전 정부의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정쟁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대통령이 재난 시점에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환경부에서 물 관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 어떤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다시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죠.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이 좀 더 효율적일까라는 선택의 문제였던 것을 잘못으로 따지는 것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토부 제2관 추진은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그것이 지금 시점에 있어서 예. 환경부보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것이 좀 더 낫겠다. 혹은 그 전에 문제가 되었던 수질 관리는 여전히 환경부가 하고 수위 관리는 여전히 국토부가 하면서 그 이전 분리된 상태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선택 또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 정부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고 잘못됐기 때문에 재난이 난 것이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대통령이 주신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지금이라도 환경부에서 물관리 일원화 관리를 하는 것이 한 것보다 더 나은 관리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예.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아니고 이게 과연 5년 동안 물 관리 일원화해 봤을 때 어느 쪽이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을 들여다봤을 때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당도 이게 이쪽이 해봤더니 이게 안 좋구나 하는 게 그런 결론적으로 분석이 됐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느 쪽이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효율적 방안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5년 동안 그렇게 해봤는데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됐다. 그러면은 다시 원위치를 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토론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근데 이것을 그러면 더 나은 관리 방안이 있는지 우리 검토해 보자라고 해야 되는데 환경부 장관한테 물 관리 똑바로 해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정물을 꾸짖는 듯한 뉘앙스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준설과 관련해서 환경적인 이유로 해서 안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실제 예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에서는 과거 4대강 정비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결국은 소류, 지천, 소하천 여기 정비와 함께 진행될 때 제대로 된 치수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아산시장으로 일하면서도 몇몇 소하천 관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소하천 관리 같은 경우는 바로 눈에 안 띕니다. 이 더 많은 예산이 도로를 새로 낸다든지 이쪽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알겠습니다. 이런 소하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준설 작업이나 예. 이런 것들이 좀 늦게 진행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류지천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 이번 참사를 두고 여야 공방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포스트 4대강 사업, 그러니까 즉 지류지천 정비 사업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왜 공방이 되는 건지, 여야 각각의 입장은 어떤 건지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 이후에 사실 뭐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폭우 속에서도 4대강 특히 수도권 지역에는 특별한 피해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4대강 사업에 효과가 있다는 게 드러났고, 또 앞으로 지류지천, 앞서 말씀하신 지류지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더 효과가 있으려면 지류지천에 대한 정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또 사실 지난 정부 얘기는 계속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류지천에 대한 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더 정비를 강화해서 4대강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섬진강 같은 경우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 피해가 또 막심하게 크게 일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더 좀 확대 필요성이 있으면 더 확대를 하고 지류지천 정비 부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류지천 정비를 우선해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것과 연동돼서 본류인 강정비도 함께 가야 되는데, 본류인 강만 이야기하고 지류지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 전에는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지류지천 정비 사업들을 먼저 지방비를 들여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환경적인 이유로 반대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고, 저는 지금이라도 지류지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많은 예산과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물 관리를 위한 정부 조직법을 뭐 개정을 한다든지 할 때 이거를 지난번에 환경부로 일어나 할 때도 상당한 많은 논의와 또 여러 의견들이 분출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것보다 더 나은 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수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정부 조직법을 바꾼다든지 정부 정책을 바꾼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일방적으로 그 지난번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방식으로 해서 정부 조직법을 바꾸려고 한다면 아마도 국회에서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 대목에서 4대강이 왜 수면으로 올라오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해석을 해요. 4대강 정비를 잘해서 그나마 수해가 덜하다. 정진석 의원이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4대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재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정쟁이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호우 중에 논란이 됐던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골프 논란을 빚었던 홍준표 대구시장.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에 나섰는데요. 이게 또 지금 진정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저도 시장을 8년 동안 했었었는데요. 봄에 산불 위험 지대 때는 그때 좀 가족들하고 야유회도 가고 하고 싶잖아요. 못 합니다. 장마철에는 수해 날까 봐 못 가는 것이고, 또 태풍이 오면 못 가요. 그러면서 동시에 국가가 또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그러면 다른 데 갔다가도 바로 복귀를 해야 되는 이것이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법이 뭐라고 돼 있든 간에 공직자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정치도 오래 하셨고 경남도지사도 하셨던 분이 이게 공직자가 주말에 골프 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 국민들과 저분을 대구시장으로 뽑은 대구 시민들은 얼마나 많이 실망하셨을까.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이 도를 넘게 조성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자초한 것이고 저 부분은 사실 그냥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진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본인들 당 소속 단체장이니까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시점 면에서도 윤리위 앞두고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과하신 것은 뭐 잘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뭐 대구시장이시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대권을 두 번이나 나오신 대선에 두 번에 출마를 하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나라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대구시에서는 뭐 특별한 피해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를 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웃 거의 지방에서 지금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말은 국가를 걱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처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뒤늦게나마 사과하신 것이 당연히 잘하셨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은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 결정은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여쭤볼까요? 징계가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앞으로 총선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 내의 어떤 인사들의 발언이나 행동에 있어서 예. 국민 정서와 전혀 동떨어진 그런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것은 일벌백계가 필요할 그런 부분이기 수위는 그럼 때문에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느 정도의 수위가 나올 예. 뭐 낮은 수위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또 그렇게 해서도 되지 않을 것 같고 예. 지금 상당히 지금 뭐 이 평상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모든 국민들이 지금 뭐 슬픔이 잠겨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홍문종 의원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제명까지 됐었잖아요. 그럼 그 정도까지 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제명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시기와 지금까지는 뭐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뭐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될지는 뭐 예측은 불가능하며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낮은 수위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홍문종 의원 징계할 때는 당시에 한나라당인지 뭐 그 당 명칭이 잘 모르겠는데 야당 때였지 않습니까? 그 야당 때였기 때문에 강도 높은 징계를 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 이후로 화려하게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삼선까지 하고 당내 주요 역할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제명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자초할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번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정말 엄하게 그리고 다시는 정치권에서 저런 분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조치를 하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예, 당장 개시 절차에 대한 이 개시 여부 자체도 오늘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두 분 이번 인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이 인선이 됐거든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이 대통령과 동기라고 하세요. 대학 동기인데 뭐 대학 동기라고 해서 얼만큼 친할지는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서로 개인적인 친분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축구 경기할 때 일본하고 대한민국하고 그 경기를 하는데 일본 심판이 보면 우리 국민들이 여기는 뭐 이제 보나 마나네 우리나라 졌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야가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이런 선거판에 선관위는 심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파울도 주고 때때로는 퇴장도 시키고 하는 것인데 그 심판의 중심이 대통령과 대학 동기다. 그리고 보통은 그동안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관위 내부 승진으로 이렇게 처리가 해왔었는데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 자녀 채용이라든지 이런 뭐 일종의 논란을 선관위가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외부인으로 수요를 해서 개혁을 한다. 근데 그 외부인이 공교롭게도 대통령과 대학 동기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일전 하는데 일본 주심이 심판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더군다나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부 도처에 다 포진돼 있는데 선관위 사무총장마저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과연 민주적으로 대한민국을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대통령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인사다라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쉬움을 표해 주셨는데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뭐 대통령과 특별한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네. 뭐 그런 말씀은 우려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선관위는 아시다시피 지금 도덕성이 거의 뭐 국민들로부터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부 기강이 거의 뭐 바닥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선관위의 지금 그런 국민들로부터의 신뢰 회복 이런 부분들이 특히 지금 중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뭐 아빠 찬스를 비롯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편해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네. 대한 회복이 필요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히 이제 이 이제 김영빈 사법연수원장께서는 예정자는 그런 부분에 또 좀 원리 원칙을 명확하게 지키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선관위의 기강, 선관위의 도덕성 이런 것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적임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내정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이 오늘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지난 진술과 달라진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냐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이게 회유하고 압박하고 뭐 그랬기 때문이다라는 입장 보이고 있는데 정말 그런 건지 현 상황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제 번복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된 바가 전혀 없어요. 검찰발 소식인데 지금 수혜라든지 그 김건희 여사의 그 해외 쇼핑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시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또 쌍방울이 드러나요. 이재명 관련된 수사건이 언론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검찰이 정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냥 노골적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어떤 식의 보고를 했다라고 했는지 전혀 확인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쌍방울이 북한에 뭐 돈을 줬다고 하더라라는 말씀을 구두로 말씀드렸을 수는 있죠. 이것이 어떤 그 경기도의 정책이 아니라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고 있다더라라고는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제 라인으로 이게 보고가 되었다라고 하면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런 건에 대해서 확인 안 된 정보 또 수사 과정이 나오는 것도 문제인데 이화영 전 그 부지사의 부인께서 사실 네. 탄원서를 냈어요. 민주당에. 계속해서 독방에 있다. 10달 동안. 그리고 많은 압박과 회유를 당하고 있다. 살려달라라는 거예요. 이 사실 고문도 이런 고문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에 지금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지금 10달이 뭡니까? 이 정부 들어서 사실 탈탈탈 다 털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는 이런 수사를 가지고 계속 다음 총선까지 끌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혐의는 더 남겨놨다가 다음번 대선 때 또 건드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해요. 그러고도 남을 집단이 현재 검찰 아닌가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게끔 하고 있고 그래서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는 기소해서 재판받게 만들면 되는 거라고 봐요. 이렇게 그 간간히 단절적으로 정치적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활용하는 이런 검찰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저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결국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받은 탄원서에 있는 말이 맞을까요? 탄원서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냈다는 탄원서인데 그것은 이화영 부지사와 부인이 얘기가 된 가운데서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정진상에게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요청해달라고까지 요청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진상이 그런 요청을 했다 하면은 정진상이 이재명 대표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되겠죠. 이화영 대표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다음 아마 심리 때는 본인의 법정 정언이 있을 테니까 그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연관성이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뭐 정치적으로 지금 시점이 애매하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계속 수사를 해왔던 부분이고 지금 좀 더 결과가 또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이런 부분을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예. 질질 끌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다음 주 되면 이재명 대표 불러서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쨌든 이런 발언이 진술 번복이 나오다 보니까 영장 청구 가능성도 높아진 게 아니냐. 그러면 이 대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예. 봤을 때에는 제3자 뇌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김성태 상무부 회장도 거기에 대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진술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조사 없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상방울에 300만 달러를 냈다.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것도 김영철 북한의 총국장한테 그거를 초청을 해달라고 친서까지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김영철은 누굽니까? 이 천안함의 폭침의 원흉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그런 사람에게 나 좀 초청해달라고 친서를 보냈다. 그런 것까지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아직까지 영장 청구가 뭐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 번복을 하면서 뭔가 가능성 측면에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습니다만 민주당 전체로 보면 지금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는 했는데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전제가 붙어 있잖아요. 앞으로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영장의 청구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 어떤 반응 보이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 전에 예. 이화영 부지사가 어떤 진술을 어떻게 번복했는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이지 않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있는 것처럼 있는 그런 진술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은요, 영장 청구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먼저 해야죠. 그리고 나서 구속의 판단이 된다. 검찰이 생각하면 예. 그 다음에 영장 청구겠죠. 너무 먼 이야기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꾸 소설을 쓰고 싶어 하는데 그 소설이 완성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이제 그 국회 그 정당 대표연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만약에 검찰에서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라고 하면 그 구속 영장에 대한 그것을 피하지 않고 받을 겁니다. 영장 그 심사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체포 특권의 뒤로 숨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지켜질 약속이다라는 말씀 재차 드리고 예. 완성되지 않은 것을 자꾸 그 가정으로 해서 그럼 어쩔까라는 것들은 사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소설을 쓴다 그러고 본인도 뭐 상방울은 네 하나 사기분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서는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죠.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영장 실질심사 구속영장을 친다 그러면은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텐데 제가 생각에는 검찰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소설을 쓰고 있는지 진짜 연관성이 없는지 영장 실질심사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재명 대표의 민낯이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뭐 곧 그런 그 시간이 머지않았다, 곧 다가오겠다 싶습니다.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소설이라고 말씀하시죠. 적절치 못한 말씀이시고, 아니 지금 상황에서 불체포 특권을 말씀하시는 것은 소설이다라는 말씀, 가정이니까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고, 잘못 있으면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불체포 특권 뒤로 숨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시 꼼수로 피해갈 리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 쌍방울 이 문제는 상식적으로 볼 때 어느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전체, 도 전체를 움직이는, 이것이 쌍방울에서 오로지 이재명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성립되기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마저도 자꾸 이재명 대표로 연결시키고, 여기서 나오는 게 없으니까 또 백현동에서 또 뭐가 없는가 또 하고, 또 그다음에 어떤 호텔 또 이런 것들 또 뭐 좀 파고 있고 수사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알아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정정당당하게 정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를 우리 국민들은 기대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재판이라는 게 긴 호흡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그 중간중간의 상황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복귀왕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